뉴질랜드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과 높은 생활 수준을 갖춘 안식처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목가적인 장소 중 하나로 자주 찬사를 받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이곳은 깨끗한 공기, 푸른 풍경,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안전한 사회를 자랑하는 유토피아적 낙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같이 완벽한 표면 아래에서 이상하고 불안한 현상이 조용히 나라 전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 젊은이들이 고국을 떠나는 거대한 대탈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이 나라에서 매년 수만 명의 재능 있는 개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현재 60만 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바다 건너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나타내며 이는 시민 10명 중 1명이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높은 인구 유출 비율은 부유한 선진국이 아닌 분쟁 지역에서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치 좋은 천국의 껍질을 벗겨내어 엽서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경제적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적 위기를 조사할 것이며, 이는 꿈의 땅을 젊은이들에게 절망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뉴질랜드를 정의하는 독특하고 거의 마법 같은 매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곳은 숨 막힐 듯한 녹지와 높은 삶의 질을 갖춘 땅으로 종종 지상 낙원이라 묘사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완벽함과 고립이 심각한 경제적 딜레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고립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남태평양에 홀로 떠 있는 이곳은 세상의 나머지와 분리된 두 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호주조차도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비행하는 것과 맞먹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총인구는 530만 명에 불과하며 이는 서울 수도권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시장 규모는 국가의 경제적 생존의 첫 번째 주요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세계 경제에서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은 경쟁력에 필수적이지만 뉴질랜드는 이를 달성할 규모가 부족합니다. 아시아의 거대하고 효율적인 산업 공장들과 비교할 때 뉴질랜드는 제조업에서 경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 슈퍼마켓,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부문은 전체 시장을 장악한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이 독점 기업들은 일반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불행한 결과는 정체된 낮은 임금과 모두에게 엄청나게 높은 생활비라는 잔인한 조합입니다. 뉴질랜드인들은 기본적인 지역 상품에 대해 국제적인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가처분 소득을 심각하게 잠식합니다. 낙원에 사는 것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르며 이는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경제적 고투는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이웃인 호주와 비교될 때 10배로 확대됩니다. 뉴질랜드와 달리 호주는 막대한 양의 철광석, 석탄, 금이 매장된 거대한 대륙입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농업과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호주는 거대한 광산업으로 부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는 수십 년에 걸쳐 두 나라 사이에 커지는 빈부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호주의 평균 소득은 뉴질랜드 노동자의 평균 소득보다 약 30%더 높습니다. 젊은 전문가에게 있어 해협을 건너는 거 호주로 가는 것은 종종 똑같은 일을 하면서 즉각적이고 상당한 급여 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대규모 유출의 진짜 촉매제는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이주의 용이성입니다. 두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트랜스타스만 여행 협정이라는 독특한 외교적 합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시민은 비자 제한 없이 상대국을 방문하고 거주하며 무기한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랜스타스만 상호 인정 협정은 한 국가에서 취득한 전문 자격이 다른 국가에서도 유효함을 보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면허를 딴 의사, 엔지니어, 교사는 재교육 없이 즉시 호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들에게는 복잡한 비자 신청, 고용주 후원 요건, 불확실한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떠나는 장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기회를 쫓는 결정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는 숙련된 노동력을 호주 경제에 직접 공급하는 무료 훈련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하나의 호황 분야가 다른 모든 분야를 죽이는 네덜란드병, 다시스라는 현상을 언급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 병은 전체 경제가 단 하나의 자산 클래스에 중독되는 독특한 변종으로 변이되었습니다. 그 자산은 바로 부동산이며 이는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에게 재정적 생존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스타트업이나 생산적인 제조업에 투자하는 대신
국가는 집을 사고 파는데 불을 쏟아붓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선호하는 세금 시스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뉴질랜드는 포괄적인 자본 이득세가 없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집을 사서 나중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팔더라도 정부가 그 이득의 0%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어떤 생산적인 사업도 감히 필적할 수 없는 수익을 제공하는 세금 없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낮은 위험과 높은 수요를 본 은행들은 대출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로 돌려 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진공 효과를 만들어 실제로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자본을 빨아들였습니다. 자금이 밀려들면서 주택가격은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평균 임금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며 치솟았습니다. 뉴질랜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쿼터 에이커 약 300평의 낙원을 소유한다는 드림 키위 드림은 사실상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저축이 정체되는 동안 매주 가격이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시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한편 임대료 비용은 급여의 막대한 부분을 잠식하여 저축이나 투자를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석유 부국에서 볼 수 있는 자원의 저주와 유사한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나 석유 대신 뉴질랜드 경제는 기존 토지의 비생산적인 거래를 통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창출이 아니라 자산 인플레이션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순자산이 스프레드시트상으로는 상승하지만 국가의 실제 생산성은 죽어있는 좀비 경제를 만듭니다. 수십억 달러가 콘크리트와 땅에 묶여 있을 때 그 자본은 신기술이나 스타트업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악명 높게 낮은 생산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키위 뉴질랜드는 선진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일하지만 시간당 경제적 산출량은 고집스럽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러닝머신 위에서 점점 더 빨리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 덫에 빠졌는지 이해하려면 1980년대의 급진적인 변화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현지에서 로저노믹스라고 알려진 일련의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목표는 규제가 심하고 보호받던 경제를 군사롭고 효율적인 자유시장 기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농민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되었고 국유자산은 매각되었으며 무역장벽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허물어졌습니다. 이 충격요법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지만 동시에 국가의 국내 제조업 기반을 공격적으로 공동화시켰습니다. 보호 없이는 즉각적으로 세계 경쟁력을 갖출 수 없었던 많은 지역 산업들은 단순히 붕괴되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첨단 제조업으로 진화하는 대신 경제는 원자재를 판매하는 1차적이고 원시적인 강점으로 회귀했습니다. 오늘날 뉴질랜드는 여전히 가공되지 않은 분유, 생고기, 원목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제3세계의 수출 프로필을 가지고 운영되는 제1세계 국가입니다. 저부가 가치 상품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국가가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단단한 천장을 만듭니다. 단순히 원자재를 해외로 배송하는 것만으로는 현대적인 고임금 부유한 경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민자 수를 공격적으로 늘려 경제 성장의 격차를 메우려 했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지만 결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구에 더 많은 사람을 추가하여 헤드라인 GDP 수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뉴질랜드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순 이민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나 생산적인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사람만 늘리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한계점까지 긴장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공급 충격을 일으켜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을 성층권으로 치솟게 했고 노동계급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병원은 초만원이 되었고 학교는 수용 능력을 꽉 채웠으며 주요 도시의 교통체증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국가는 막대한 인프라 적자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주민을 환영하면서도 그들을 지원할 필요한 시설은 짓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튼튼하다고 주장하며 총 GDP 수치의 상승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균적인 개인의 진정한 경제적 건강을 드러내는 1인당 GDP를 편의상 무시했습니다. 경제라는 파이는 약간 커졌지만 훨씬 더 많은 조각으로 나뉘면서 모두가 배고픈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성공의 통계를 선전하는 동안에도 평균적인 뉴질랜드인은 더 가난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구조적 약점을 감추기 위해 인구 증가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를 폰지 사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보려면 다른 길을 택한
다른 작은 국가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뉴질랜드는 종종 아일랜드, 싱가포르, 덴마크와 같은 다른 강소구 스몰, 어드밴스드 이코노미과 비교됩니다. 이들 국가는 제한된 토지와 적은 인구라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한때 빈곤과 이민으로 고생하며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를 살펴봅시다. 우유와 집을 파는 데 의존했던 뉴질랜드와 달리 아일랜드는 글로벌 외국인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바닥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 것입니다. 불과 12.5%의 법인세율로 아일랜드는 글로벌 다국적 거대 기업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 화이자 같은 제약 선두 기업들이 더블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자본의 유입은 아일랜드를 농업 낙후지에서 유럽의 기술 허브로 변화시켰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뉴질랜드는 28%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일랜드가 소프트웨어와 의약품을 수출하는 동안 뉴질랜드는 소를 위한 풀을 기르기 위해 날씨에 계속 의존했습니다. 블로길, 데본, 또 다른 놀라운 비교는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싱가포르는 뉴질랜드 크기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천연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모래와 심지어 신선한 식수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전통적인 경제 논리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생존을 위해 이웃 국가에 의존하는 고군분투하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싱가포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진화된 경제국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리윤유의 지도 아래 싱가포르는 그들의 유일한 가치 있는 자원이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농사지을 땅이나 파낼 광산이 없었기에 그들은 인적 자본과 지적 능력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노동력이 지역 내에서 가장 숙련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무역을 통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친화적 허브로 자신들을 포지셔닝했습니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엄격한 법치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은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 본사를 유치했습니다. 물리적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싱가포르는 금융, 첨단 제조업, 물류 분야의 글로벌 거인입니다.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이제 뉴질랜드의 약 2배이며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뉴질랜드의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옥한 땅은 위장된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풀을 기르고 식량을 수출하여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긴급한 압박이 없었습니다. 싱가포르가 편집증적인 생존 사고방식으로 운영된 반면 뉴질랜드는 느긋한 다 잘 될 거야, She'll be right 태도를 채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를 위해 복잡한 반도체, 첨단 의약품, 정제된 석유 제품을 만듭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부풀려진 가격으로 서로에게 팔기 위한 비싼 목조주택을 짓는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차이는 경제 복잡성 지수라고 알려진 중요한 경제 지표를 부각시킵니다. 이 지수는 한 국가 수출의 정교함과 집단 지식의 다양성을 측정합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복잡성이 높은 국가들은 희귀하고 만들기 어려운 상품을 생산합니다. 이 글로벌 지수에서 뉴질랜드는 충격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다른 부유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닌 개발도상국들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기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은 단순한 수출 프로필을 가진 제1세계 국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의 결여는 뉴질랜드 노동력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저임금의 근본 원인입니다. 기술 및 첨단 제조업과 같은 복잡한 산업은 높은 마진을 창출하고 이는 다시 직원의 높은 급여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단순 상품 산업은 아주 박한 마진으로 운영되며 변동하는 세계 시장 가격에 좌우됩니다. 뛰어난 항공우주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설계자는 소젖을 짜는 것에 기반한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고용할 고부가 가치 산업이 없다면 이 교육받은 전문가들은 자신의 기술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생산성 격차를 감추기 위해 국가를 전 세계의 라이프스타일 초강대국으로 브랜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방문객과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멋진 풍경과 모험 관광의 이미지를 판매합니다. 관광업이 주요 수입원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임금 서비스 직종이 지배하는 저생산성 산업입니다. 호텔에서 침대를 정리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서빙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코딩보다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적게 부과합니다. 관광업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뉴질랜드는 사실상 고부가 가치 진로를 저부가 가치 서비스 역할과 맞바꾼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산 소유자는 부자가 되는 반면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고군분투하는 이계급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퀸스타운 같은 인기 있는 관광 허브에서 상황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역설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관광객을 접대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들 자체가 그들이 봉사하는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즌을 버티기 위해 거실이나 차고에서 잠을 자며 과밀한 주택에서 살도록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해 내부에서 썩어가는 텅 빈 경제를 만듭니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계약은 근본적으로 깨졌습니다. 젊은 키위들은 이 깨진 약속을 바라보며 뉴질랜드에서의 미래가 통계적으로 암울함을 깨닫습니다. 집값을 낮춰야 한다고 감히 제안하는 정치인은 사실상 유권자 대다수의 부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가장 적극적인 투표 블록이며 그들은 가장 큰 자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의 장기적인 건강보다 다음 선거 주기를 우선시하는 단기적 사고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안전한 길을 택하는 동안 무서운 인구 통계학적 시한폭탄이 배경에서 시끄럽게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뉴질랜드 연금, 뉴질랜드 슈퍼애뉴에이션으로 알려진 국가 연금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이 연금은 보편적이어서 부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지급받습니다. 은퇴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 지급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세수의 더 큰 비중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원하는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생산 가능 인구는 바로 호주로 떠나고 있는 그 인구 집단입니다. 이는 재앙적인 불균형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은퇴자 군대를 부양할 젊은 노동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필수 서비스를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높은 세금은 더 많은 젊은 전문가를 해외로 내몰아 악순환을 가속하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 통계학적 죽음의 소용돌이의 전형적인 정의이며 탈출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부담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무너져가는 국가의 인프라에서 이미 눈에 띕니다. 정치적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수도 웰링턴에서는 수도관이 말 그대로 고장나고 있습니다. 도시에 처리된 식수의 최대 40%가 노후화되고 파손된 지하 파이프의 누수로 인해 손실됩니다. 하수가 거리로 터져나오고 낭비되는 물이 분수처럼 솟구치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충격적인 망신입니다. 이 인프라 붕괴는 경제가 유지보수 대신 주택 투기에 불을 쓴 것의 직접적인 증상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60만 명의 뉴질랜드인은 여전히 본국 선거에 투표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거대한 해외 유권자 블록은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떠난 바로 그 사람들이 정치적 궤역화를 하며 본국의 구조적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정치를 넘어 젊은이들의 상실은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 정신의 깊은 침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활기찬 마오리 문화와 독특한 키위 정체성은 그것을 살아있게 하고 발전시킬 새로운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사회는 점점 더 보수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며 혁신보다는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신선한 관점 없이는 국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동적인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함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과 변화의 빛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은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을 제거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원격 근무 문화의 폭발적 증가는 시장과의 물리적 거리가 더 이상 비즈니스의 사형 선고가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오클랜드에 살면서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한 정부는 고가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21년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전문가들이 글로벌 급여를 받으면서 뉴질랜드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현지 일자리를 뺏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새로운 거주자 계층을 만듭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로켓 랩의 놀라운 성공이 뉴질랜드가 딥테크를 선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항공우주 산업의 글로벌 헤비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뉴질랜드의 텅 빈 하늘과 유연한 규제를 활용하여 다른 누구보다 자주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농업기술 및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물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소를 키우는 대신 기업들은 이제 첨단 식물성 단백질과 지속 가능한 농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푸른 싹들이 숲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 배분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금 시스템이 주택을 선호하는 한 돈은 사업보다는 비생산적인 자산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토지에서 얻는 안전한 자본 이득에 의존하는 대신 스타트업의 위험을 감수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경제를 넘어 현지에서 키 큰 양귀비 증후군, 털 퍼피 신드롬으로 알려진 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 장벽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누구든 너무 두드러지거나 너무 많은 것을 성취하면 동료들에 의해 깎아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해한 사고방식은 겸손한 평등주의라는 미명 아래 야망을 꺾고 평범함을 찬양합니다. 혁신 경제가 번성하려면 이 문화는 성공을 당당하게 옹호하는 문화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교육 또한 이 국가적 변혁에서 중추적이고 시급한 역할을 합니다. 커리큘럼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 스팀 과목, 디지털 문해력, 금융기술 쪽으로 공격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너무 작아서 물량으로 경쟁할 수 없으므로 가치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되기를 열망할 수는 없지만 세계의 실험실이 될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근본적인 경제 여건이 바뀐다면 두뇌 유출 자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해외 거주자들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강한 정서적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질랜드만이 제공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자연, 공동체 의식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력과 재정적 안정을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입니다. 국가가 비슷한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재는 필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진정한 생산성 성장의 게으른 대용품으로 대량 이민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헤드라인 GDP를 높이기 위해 사람을 수입하는 것은 필연적인 장기적 붕괴로 이어지는 단기적인 당분 섭취일 뿐입니다. 역사는 적응에 실패하고 서서히 쇠퇴하여 잊힌 부유한 국가들의 비극적인 예시로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해외 거주자를 고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키위 리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뉴질랜드에서 고성장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귀환자를 위한 정부 지원 시드 자금 조달이 포함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미 작지만 의미 있는 수의 기업가를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및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노동력을 미래에 대비시키는 데 새로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표는 똑똑한 인재들이 자금을 찾아 떠날 필요가 없도록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택 부문에서 정부는 마침내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거품을 부채질했던 세금 혜택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축소되었고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관료적 절차는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비록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은 둔화되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망한 전략은 전국에 특화된 지역 경제 허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오클랜드는 남태평양의 디지털 핀테크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웰링턴은 웨타 워크숍의 명성을 활용하여 창조 예술 및 영화 제작의 글로벌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남극 연구 및 항공우주공학의 국제 관문으로서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뉴질랜드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으므로 특정 몇 가지 분야에서 탁월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 역시 성공한 키위 해외 거주자들이 고국의 벤처 캐피털 펀드를 설립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천사들은 젊은 스타트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멘토링과 자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질랜드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환경에 대한 약속을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이 대담한 입법 조치는 수익성 높은 녹색 기술 신흥 시장에서 국가를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섬나라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이미 호주에 정착한 60만 명의 시민들은 뽑아내기 어려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인내와 투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안은 전 세계를 위한 경치 좋은 은퇴자 마을로 서서히 편안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유한 외국인들은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현지인들은 그저 음료를 나르고 방을 청소하는 미래 말입니다. 이것은 탐험가와 개척자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자녀들을 위해 원하는 미래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이야기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이는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정은 쉽게 침체로 변할 수 있다는 가혹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현대시대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과거의 성공만으로는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잔혹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제 엔진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키위드림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현재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이 배를 돌릴 수 있을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경제 실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끝자락의 농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실험실로 변모할 것인가. 호주로 떠나는 젊은이들은 이미 발로 투표하며 신뢰 부족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돌아올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경제적 운명은 별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문화, 그리고 혁신 정신에 쓰여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가? 뉴질랜드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은 영원하지만 경제적 번영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국가든 가장 소중한 자원은 땅이 아니라 국민의 꺾이지 않는 희망과 야망입니다.